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에 이어서 박종근 특수정사령관의 양심 선언이 회유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탄핵 증거가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엉터리 조작 날조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민 맞수 두 분과 이런 정치 현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 단장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 조기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민 맞수 첫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일 한 방송 뉴스에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전화 녹취가 방송이 됐습니다.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누군가가 회유를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증언이 이제 오염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원영섭 단장님. 아니, 명백하게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거죠. 협박이요? 내란죄로 엮겠다는 거는 그거는 협박이지 않습니까? 당신을 이렇게 내란죄로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마당에 그거를 이제 누군가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녹취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협박당하고 회유당해가지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저히 헌법재판소든 아니면 다른 형사재판이든 어디든 쓸 수 없는 증언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그 진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진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엄 해제 결의를, 국회의 해제 결의를 의결을 막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국헌의 문란 또는 이제 그 국가기관의 마비, 이런 것까지 나갔느냐의 핵심적인 증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유와 협박이 민주당 측으로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사용할 수도 없고, 이 탄핵이나 또는 구속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저는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엉터리 날조다, 이런 네. 주장이에요.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생각하고요. 곽종근 특전사령관 본인이 직접 주변의 동창 지인으로부터 조언받은 내용이지, 그 민주당의 회의와 그 내용은 전혀 아니다,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그 뻔한 사실을 가지고도 어떻게든 이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나중에 또 그 모함하기 위한 하나의 그 근거로 삼고자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안타깝네요. 저렇게 매달리는 모양새가. 근데 그 고등학교 동기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동기하고 대화하면서 왜 본인이 없는 이야기 뭐 지어내기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지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고등학교 동기가 뭐 양심선언하라고 그랬다는 거지, 뭐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안 하라고, 민주당에서 한 말을 아니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보완 설명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란죄로 엮겠다는 걸 고등학교 동기가 말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곽종근 사령관이 고등학교 동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녹취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본인이 예를 들어 뭐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공익신고자의 지위라든지 어떤 그 모종의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전에 그런 민주당 측의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좀 그 담보 차원으로도 녹취를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전형적인 흑색 선정용 날조 음모론이다. 이거 뭐 명백한 사실까지도 마음대로 유추 해석하고 사람의 마음속에까지 들어간 듯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이제 녹취가 이게 언론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궁금한데, 그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뭐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 그러면 통화를 한 뭐 고등학교 동기나 아니면 곽종근 본인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을 자료지 않습니까? 그건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이제 곽종군 전 특수전사령관 하면 비상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제 증언한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뭐 초기에는 또 뭐 인원이라고 했다, 뭐 의원이라고 했다 그 논란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이제 이 전화 통화를 한 날이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이제 곽종군 특수전사령관이 출연했는데 바로 전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논란이 커지는데. 근데 대통령께서도 뭐 채워 진술 때 말씀을 하셨는데 150명이 안 채워졌으면 상식적으로 더 의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 맞지 어떻게 150명이 안 채워졌다고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느냐. 그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끌어내는 게 더 힘들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게 12번도 더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미 헌법재판소에 정인 진술을 하는 그 내용만 맥락만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한 전날에 이런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그 내용적으로나 회유와 협박 그 다음에 논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회유 협박 또는 이제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인데요. 곽정근 사령관이 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마침 그때 그 부대원들 내야 그 부하 장교들이 다 듣는 상황에서 그 네. 통화 내용이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건 그 부하들이 다 들은 내용이에요.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그 말을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인원이니 요원이니 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 현장에서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본인은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더니 딱 60초 뒤에 인원 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뭐 누구 말 맞다나 숨 쉬는 거 빼놓고는 전부 거짓말이다. 이 정도로 그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녹취가 나오니까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증인의 진술이 증언이 오염되고 이거를 사실은 뭐 채택하기가 일반적인 재판이라 그러면 불가능하거든요. 민사든 형사든. 그러면 핵심적인 증언이 이게 신빙성이 다 탄핵이 돼버렸으면 그러면 뭘 가지고 재판을 하냐. 또는 이제 뭐 그 탄핵을 소추하고 있는 국회 측 대리인이 오히려 나서 가지고 이거는 뭐 변론 재개를 해서 곽종근의 진술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뭐 그거를 뭐 다른 사람 제3자로 보강을 하든 곽종근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다시 신문을 하든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율사고 변호사고 뭐 그런 재판을 다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지독히 이제 상식적인 차원으로 변론 재개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거는 뭐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100번, 200번 그렇게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은 그 진술의 신빙성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충분히 그 신문을 했고 판단을 했을 목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여기에 끼어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에게 지금 쏠리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좀 뭐 명태균을 본 적도 없고 이러다가 지금 벌써 몇 번을 만난 사실도 확인됐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했다는 것까지 드러나고 있고 명태균 자신이 껍질을 벗겨놓겠다. 민낯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쏠린 의혹들을 시선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개입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이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서 국무위원들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 확보하려고 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검찰이 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아니 한덕수 총리 탄핵 그건 너무 간단한 건데 왜 그거는 안 하고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문제부터 먼저 하냐. 그게 굉장히 그 어떤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각계각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심리가 간단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내란 파트를 뺐어요. 내란 파트 철회했고 그러면 200석이냐 150석이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200석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느냐 150석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어떤 진술을 들을 필요도 없고 증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법리적인 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끄는 이유 자체도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고 그러면 이게 마치 이런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여론 이런 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헌법재판소 일단의 그 재판관들 그들의 그런 어떤 정부적인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빨리 선고하고 늦어질 이유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결론 네. 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아니 그런 결론은 그 헌법재판소의 몫이고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빨리 되든 늦게 되든 현재 상황에서 탄핵 국면에서 저는 변수가 될 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판단할 몫이고 그분들의 권한인데 좀 원단장님도 변호사 출신으로 하시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법을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판단의 몫까지 관여하고 그것들이 뭐 일부 정치적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걸 그렇게까지 우리 민주당에서도 시간을 끊을 뭐 이런 이유는 저는 뭐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이상하게 보는 것은 보통의 경우 재판부에서 그 수사 관련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면은 검찰은 다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제출을 안 해요. 헌법재판소가 좀 더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건데 왜 이것을 수사 중이라면서 거부하는지 저는 그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이 한덕수 총리를 놓고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게 좀 의견 충돌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소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정한 재판을 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결론을 맞춰놓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그 맞는 사람 수가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소문들이 뭐 찌라시 같은 소문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나중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던 심지어 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던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납득합니까?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인프라 중에 하나가 권위거든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거는 뭐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것처럼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위가 사라지고 그 권위로서 존중받지 못하게 되면 아니 필요가 없죠. 헌법재판소 필요 없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결론을 맞춰놓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은 상당히 주의해야 될 표현이고요.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이건 좀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갑론을박 논쟁이 되고 찬반 의견이 있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이 정상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심리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왜 그게 정치적으로 다시 또 재해석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까지 끼워 넣었는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지 않던 간에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이것과 한 총리 그 선고가 늦춰지는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마은혁 재판관이 결국 이제 그 민주당 측 사실상 추천을 받은 재판관이니 결국 이제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뭐 탄핵 심판이든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든 결국 민주당 측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할 거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의 그런 의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헌재 구성권이라든지 이러면서 뭐 그런 헌법 위반을 했다라고 판결을 내려놓고 그 재판관을 이제 사실상 임명하라고 민주당 측에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한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사람 수를 못 모아서 계속 그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냐 다 의심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의심스럽게 의심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 그 의심에 맞는 행동을 계속 하는지 저는 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판단한 네. 결론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지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지 마은혁 재판관이 이 재판에 한총리 재판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한총리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민주당에 무슨 이익이 되고 이게 말 게 없거든요. 네. 저희는 한총리가 복귀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는 네. 사실상 내란 대행의 행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왜 한 총리가 어떤 심판을 받건 저희가 그게 민주당의 유불리를 따지고 말고 관심사항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말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의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로 정부의 삼권 분립의 원칙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임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면서 최상목 대행은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의원들도 뭐 여러 차례 이제 헌법재판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좀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만해요. 그런데 또 야당에서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를 하면 상반기에 재보선, 조기 대선을 같은 날 치를 수 있으니까 세금을 아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또 압박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367억을 아끼기 위해서 빨리 판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뭐 어느 도단인지 어불성설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세금을 360억 아끼는 게 중요한 건지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 심판의 결정이 공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건지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공정한 절차와 그 공정성을 가지고 있는 판단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 분이세요. 근데 이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 분은 아니 상반기에 재보궐 할 때 같이 해야 되니까 좀 빨리 하자. 그거는 367억을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사법 리스크, 그 사법 리스크가 대법원에서 언제 확정이 될지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게 조기 대선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 의원님. 네, 이번에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예, 이미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시점을 그 3월 13일 이전으로 하게 되면은 국민의 혈세 367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고요. 그 하루 이틀 사이에 국민 혈세가 그 367억 원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판결에 무슨 별다른 네. 영향을 미치게 한 것들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자는 차원이고요. 예. 그리고 민생 회복 지원금 아니 우리 이번에는 이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했는데 전 국민 25만 원에 그 차상위 그다음에 국민 최저 생계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35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어차피 뭐 기각이든 뭐 복귀든 이제 결정이 되겠죠. 빠르면 이제 다음 주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후폭풍입니다. 어느 쪽이든 또 탄핵 인용 시에는 폭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까지 올라올 정도입니다. 의령섭 단장님 그거는 당연히 어떤 경우에도 뭐 폭력이나 폭동은 뭐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 결론에 대해서 이거는 뭐 탄핵에 찬성하든 탄핵에 반대하든 모두가 폭력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런 어떤 폭동이다, 폭력이다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그 과정으로 이 폭력과 폭동을 자제하는 게 그게 제일 1원칙입니다. 근데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해왔던 그런 이 재판 진행을 보면 전혀 뭐 이게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해라. 이런 이야기도 일반적인 재판, 뭐 민사, 형사, 행정 재판 어디에도 이런 재판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그리고 33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뭐 8명 나중에 2명 정도 더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10명 정도 그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줬고 그렇게 대부분을 기각시켰고 특히 이제 뭐 부정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거는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모든 증거 신청을 다 불채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폭동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과연 상식적인 건지 저는 폭동은 안 돼 폭력은 안 돼 그 말 자체는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그거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헌재 책임론을 또 제기를 하셨어요. 예, 결국은 또 헌재 책임론으로 돌아가고 헌법재판소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이것을 폭력으로 망가뜨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은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뻔한 헌법재판에 대해서 다시 부정을 논하고 이런 더구나 변호사 출신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법과 원칙을 그리고 헌법을 누구보다 존중해야 될 분으로 발언으로는 제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왜 계속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걱정스럽고요. 지금 많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구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그것을 비호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지금처럼 비난하고 있고 결국 폭력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더 이상 폭력으로는 역사의 이런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국민의힘도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야 된다. 이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은 이미 이제 차기 조기 대선 그 국면으로 지금 건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제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MBS 여론조사 결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기관이 지난 3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정권 교체 필요하다는 응답 48%, 정권 재창출 지지 39%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 리서치 뉴시스 의뢰로 지난 3, 4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 조기 대선 치러지면 어느 정당 후보 지지할 건가? 민주당 후보 47.9, 국민의힘 후보 41.2%로 나왔습니다. 한쪽은 한 9% 격차가 나고 다른 쪽은 6%좀 좁혀져 있습니다. 원영섭 단장님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 탄핵 소추 전국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팽팽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팽팽하다. 이거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했던 그 전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대선을 전혀 노려볼 수 없는 수준까지 새누리당이 그렇게 됐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선거 결과도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거는 사실은 뭐 저는 조기 대선을 설사 하더라도 이게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야당의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해왔어요. 어찌 보면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의 선거운동은 뭐냐?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좋았다. 아니면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뭐 때로는 이제 야당 후보 측을 비판하는 것도 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탄핵소추 이 전국에 대응하는 거에 모든 공력을 쏟아볼 수 없고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 그 선거운동이라고 할 만한 걸 전혀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접전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의 여론이 사실은 그 민주당에 있진 않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줄곧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극우 세력이 총 결집해가지고 여론조사에 응할 것을 선동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통 1,000명의 샘플이면은 100 내지 150명에 가까운 보수 과표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표집. 네, 그런 상태도 불구하고 이런 좀 정권 교체가 우위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이미 중도층의 표심이 완전히 이제 정권 교체와 민주당으로 넘어왔다.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7대 3에서 이제는 8대 2까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탄핵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선과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전혀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과 관련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조용히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대선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대선 앞으로의 대선에서 결과는 사실 뻔하지 않겠는가. 중산층의 마음이 이미 넘어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한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도 보수 쪽으로 이제 많이 우클릭을 했고 그런데 2023년 자신에 대한 국회 동의안, 체포 동의안 통과된 게 일부 의원들이 검찰하고 짜고 한 거다라는 발언을 이제 유튜브에서 해가지고 그게 후폭풍이 거셉니다. 조 의원님 이거는 이 발언은 왜 하셨을까요? 실언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실언은 아니죠. 예. 일단 유튜브의 발언이고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오는 발언이고 전체 기조는 이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민주당이 단합해서 가자 이런 기조였고요. 결국 과거를 잊고 그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가자 이 기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초일에 계신 분들이 그 입장문을 내면서 이제 아마 이게 좀 논란이 이제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왜 초일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들이 그러면 당시에 체포 동의안 표결에 가결표를 던진 걸 자인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사과부터 하고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이제는 극복하고 단합해서 미래로 나아가자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 언급도 없이 단합을 해치는 발언이다 이렇게 그 초일회가 발끈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일회라고 이제 지칭을 한 것도 아닌데 다만 그렇죠. 이제 일부 의원이 이제 검찰하고 짜고 한 것이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추측이라고 했어요. 증거는 없다. 단정도 안 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된 날짜하고 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당내 어떤 인사가 와서 당신 이제 검찰에 구속되니까 당 대표 내려놔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말을 들은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다시 종합을 해보니 그게 의심이 간다, 의혹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일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그 다 가결표 안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발 저렸다. 왜 그것을 굳이 꺼내 들고 그 사과를 요구하고 표현도 상당히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뒤에서 칼 꽂는다 이런 표현을 등 뒤에서. 예. 원영섭 단장님은 이걸 어떻게 봐요?
제가 이 민주당 내부 사정이라서 예. 참 이렇게 평을 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경선 후보가 이미 그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그 자기의 경쟁 세력, 반대 세력을 품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도 그 CBS 언론사와의 그런 충돌도 있었는데 네. 아니 그래도 후보인데 앞으로 후보가 되겠다고 생각을 그게 뭐 지금 조기 대선의 후보든 조기 대선이 안 열려서 몇 년 뒤에 그 후보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속으로는 이게 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자세를 낮추게 마련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언론사와 뭐 불편한 관계가 생기거나 아니면 당내 반대 세력하고 불편한 관계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 게 최소한의 FM인데 근데 이분이 이미 뭐 조기 대선 또 열린다. 경선을 해도 내가 후보가 된다. 본선거를 해도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근데 벌써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진짜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 이런 오만하실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추 해석을 계속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조용한 경선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얼마든지 반대하고 이견을 제시하고 국정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활발하게 경선이 이루어져야지 국민적 흥행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 본인만이 독불장군처럼 뭐 한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그렇게 유추 해석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그 혼란 국면, 그다음에 민생의 위기 국면에서 정책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하는 노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치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몫이거든요.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다른 세력, 다른 후보자나 다른 의견을 배제한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 의원님께 하나 좀 추가로 네, 질문드리고 네. 싶은 거는 네, 김두관 전 네. 지사는 네, 검찰과 짜고 체포 동의안 가결이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표리부동하다 이런 표현 쓰면서 사과하라고 했거든요. 네. 사과를 하실까요? 이 대표님께서 그때 당시에 상황에 대한 다 지난 일이라고는 하셨어요. 예, 다 그리고 지난 일이다. 그런 추측을 했고 검찰과 일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네. 왜 그것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고 단정적인 해석을 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검찰과 내통해서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있다면은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자, 원영수 단장님, 이 한동훈 이제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사실상 대권 경쟁에 뛰어든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출판기념회도 열고 했으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 대표를 엄청 공격을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벌써 계엄 중이다. 글쎄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그 경쟁 주자들을 공격하기보다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둔다면 상대 1등 주자를 공격하는 게 뭐 여의도 문법상은 그러니까 맞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냐는 거죠.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이렇게 본인이 후보 다 되고 대통령 다 된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반 이재명 정서가 또 국민들한테 또 특히나 보수 지지층한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게 굉장히 그 본인의 득점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 그래서 예. 이제 그 탄핵 반대 시위에 나선 거리에 나온 분들한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했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고 위법 위헌적인가라고 했으면서 입장을 완전히 포기한 거잖아요.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어떤 노선인지를 잘 모르겠는 게 아니 그 본인이 그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했고 그리고 민주당하고 같이 손잡고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고 그리고 탄핵 소추에도 한동훈 개파라고 부를 만한 의원들이 민주당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탄핵 소추 의결도 했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동지적인 관계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돌아서서 본인이 뭐 본인의 어떤 대권 구도에 그거에 염두를 두고 하는 행동 같은데 지금 돌아서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면 또는 이제 뭐 다른 어떤 뉘앙스를 풍긴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특히나 보수 지지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를 염두에 두고 그런 네. 이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네. 대표가 네. 이 행보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지금 본인의 예. 지지 기반, 예. 존재 기반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온 변호사님께서도 원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 정치인의 갈짓자 네. 행보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거든요. 이미 자신의 이제 존재 가치를 그렇죠. 이미 한 50% 이상 다 까먹었다. 이번 내란 국면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다시 되돌리려 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먹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개헌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김동연 경기지사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3년만 차기 대통령 하자, 개헌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대통령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한다면서 3년 하려면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를 약간 겨누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조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임기 단축 개헌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개헌은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해내는 게 최우선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 임기 단축을 국민이 바라는 것인가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들을 지금 난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주장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말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헌은 앞으로 불가피하게 논의는 될 수밖에 없고 생각하고 이건 철저히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런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 정치적인 유불리 계산에 따라서 임기 단축 이건 국민이 원하는 바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얄팍한 개헌 논의는 문제가 많다. 원 변호사도 우리 조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뭐 3년 개헌론? 100%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 의원님의 그리고 여의도에서 자기가 1등 후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경선 통과해서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개헌론을 꺼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대. 그리고 심지어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1%만 가지고 있어도 그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게 지금의 헌법 체제를 무슨 논의라고는 하지만 아니 지금 그 육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거를 개헌부터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대통령 돼서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한번 개헌해보자. 그거는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개헌한다, 임기 단축한다. 이거는 그냥 1등 주자들에 대한 맡아놓으며 자기가 1등 주자가 아니라는 스스로의 인정에 불과합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이 부분은 만나 100% 보도록 싱크로율을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야간에 이제 대선 전초전 시작되면서 일종의 이제 정책 경쟁 그런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먼저 이제 상속세 완화하는 문제를 꺼냈는데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에 맞서서 배우자 상속세는 전면 폐지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정책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속세라는 게 이중과세적인 요소가 많고 그리고 OECD 기준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은 그 수준을 넘어선 어떤 한도를 넘어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상속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 왜 깎아줘야 되느냐 상속세를 이런 이야기 했다는데 이재명 대표도 한편으로는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에서 18억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8억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분은 중산층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부자 감세적인 요소는
세금을 감면하는 모든 이슈에 다 들어가는 거지 상속세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뭐 그 상속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 있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도 배우자 상속세 면제 또는 이제 상속세를 상속취득세로 바꾸자라는 논의가 있으니까 이거를 궁극적으로는 폐지로 가되 그 완화하는 방안은 특히나 계속 논의되고 확정해 가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상속세가 이제 합리적으로 그 집행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그동안은 거의 수십 년째 그 상속세 이제 공제 한도가 바뀌지 않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괄 공제 그 현행 5억 원의 공제 한도를 이제 상향했죠. 10억, 8억, 10억. 배우자 공제 최저 한도도 10억 상향하고 일괄 공제 한도도 8억으로 상향해서 전반적인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최대 이제 18억까지의 자산을 가진 사람 경우는 이제 상속세에 그 큰 부담을 안 갖도록 돼 있죠. 다만 이제 초부자,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 중에 한 955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0.1%도 안 되는 초부자가 만약에 50%에서 세금을 국힘당이 얘기하는 대로 50%에서 최대 세율을 40%로 낮추는 경우 무려 1조 8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됩니다. 지금 국힘당이 정부 운영하는 동안 세수 결손분만 벌써 9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부자 감세를 위해서 상속세를 감면하겠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 얘기한 배우자 전체 공제나 아니면은 그 상속 취득세 이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부자 감세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또 한 가지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K 엔비디아 국부 펀드 논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그 지분 투자를 해서 그거를 국민들이 이제 나누어 갖게 되면 뭐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의힘이 사회주의 뭐 공산당 비슷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우선은 그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30% 물론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AI를 투자를 해가지고 뭘 엔비디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뭐 키우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게 국가 주도하는 그게 이미 그 더 이상 통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그 AI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의 중추인데 역대 모든 컴퓨터 핵심 프로그램, 특히 이제 OS라고 하죠. 윈도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런 OS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주도를 해요. 미국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그 미국 말고 다른 세계가 이거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을 그러니까 미국이 윈도우 만들면 우리도 윈도우 만들어야 돼. 미국이 뭘 하면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이 AI나 아니면 그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사실 많이 하는 거고 본인이 뭐 대통령 되고 싶잖아요. 대통령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국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런 그 하이테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을 이야기하시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첨단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그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약 50조 원 정도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서 이런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고 그것의 거기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국민에게 그러니까 그 펀드에 참여한 국민이죠. 정확하게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이건 이러한 방식의 추진은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대만 이거 다 하고 있고 그 TSMC 같은 경우도 초기 그 대만 정부의 지분이 47%까지 달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육성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경쟁력 있는 첨단 산업에서 AI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그 배터리 뭐 등등 차세대 지금 로봇 모든 그 첨단 전략 산업들이 대한민국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주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경쟁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런 맥락에서 모든 것들을 좀 이재명 대표가 뭐 말하면은 그냥 우선은 그냥 그 색깔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것부터 좀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국힘이 오히려 국힘당에서 먼저 제안했어야 될 아니다. 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두 분에게 제가 좀 거꾸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조계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TSMC 방식의 국가 투자 이거는 이제 성균관대 권석준 교수가 반도체 삼국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선수를 놓쳐서 국힘이 이런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반도체법부터 통과를 하고 그거를 투자를 하자라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 정말 이 이재명 대표가 뭐 정말 의지가 있구나.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뭐 기본소득처럼 뭐 세금으로 국민들로부터 국부 펀드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 다 세금으로 조성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공적 자금으로 조성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아니 쉬운 걸 냅두고 할 수 있는 걸 냅두고 다른 어렵고 뭐 국민들한테 어떤 가처분 소득을 뺏어오는 이런 거 가지고 하겠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AI든 반도체든 정말 수익성이 나고 만약에 투자를 해서 이게 보상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 민간에서 금융에서 다 투자가 일어납니다. 예. 그 환경을 조성하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역할을 하고 최고 지도자의 역할이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처럼 자본이 없고 기술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빈민국이라 가지고 국가 주도의 어떤 금융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반도체법부터 통과하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과 이제 타다 창업주인 이재용 전 소카 대표가 민주당이 이제 과거에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발목 잡았던 과거부터 반성해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52시간 관련해서도 엔비디아는 주 100시간 이상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해라.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 일단 민주당이 반도체법을 반대하는 거 전혀 없고요. 반도체법을 조속히 우선은 의결하고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서 넣을지 말지는 추후 논의하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52시간 이걸로 발목을 잡으면서 오히려 반도체법이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이걸 좀 분명히 아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삼성의 10분의 1 규모의 회사였습니다. 그만큼 첨단 기술 분야는 한 아이템만 제대로 터트려내도 지금 AI 반도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미래의 정말 핵심적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법 조속하게 우리도 입법하는데 반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국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52시간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고 지금 나머지는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빨리 입법했으면 나섰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소카의 그 혁신 얘기는 제가 지금 접하지는 않았던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제가 알아봐야겠지만은 기술 혁신이 과연 어떤 부분이었는가 당시 타다 택시가 기존의 택시와 이제 부딪히는 부분에서 서로 공존하고 상생 발전하는 측면에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택시 개인 택시나 이런 택시 사업자들의 반론도 셌고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방향을 찾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고요. 민주당이 혁신을 반대하고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다. 예, 그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결국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반대를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52시간이 어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30초씩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네, 지금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 위기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 조속한 추경을 통해서 얼어붙은 소비 심리, 얼어붙은 민생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정쟁을 떠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함께 민생 추경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인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앞으로 주요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서 의심할 만한 그런 그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조심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네. 자, 국민마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